비싼 차 긁었다고 한 청년 디자이너를 무자비하게 모욕하던 오만한 운전기사. 하지만 그 천박한 행동은 곧바로 그 차의 진짜 주인, 대기업 여성 CEO의 분노를 샀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 통쾌한 일침을 날린 그녀. 과연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는? 그리고 그녀의 숨겨진 과거는? 익숙한 고단함, 뜻밖의 충돌, 새벽 3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한 골목에 희미하게 번졌다. 윤서연, 27, 명문 디자이너교를 졸업하고 촉망받는 업사이클링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품었던 그녀는 지금 낡았지만 꼼꼼하게 관리된 면장갑을 낀 채 폐원단 뭉치와 버려진 나무 조각, 녹슨 금속 부품들을 낡은 수레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다. 남들은 편히 잠들어 있을 시간, 서연은 자신의 꿈을 위한 재료를 찾고 현실을 버티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 이 재료들이 언젠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만들 그 희망의 씨앗임을 믿었다. 하지만 새벽 청소의 고단함은 종종 그녀의 스케치북을 덮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고된 하루였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낡은 수레를 끌던 중 갑자기 바퀴가 턱에 걸렸다. 순간 중심을 잃은 수레가 기울어졌고 길가에 세워진 고급 전기차의 옆면을 긁고 말았다. 찌익,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차 경보음이 고요한 골목을 뒤흔들었다. 깊은 밤의 고요함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안 돼, 제 재료들. 서연은 절규하듯 외쳤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자신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수레 손잡이를 움켜쥔 채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폐원단 조각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먼지와 뒤섞여 처참하게 흩어졌다.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낡은 수레는 그녀의 몸과 같았고 흩어진 재료들은 그녀의 꿈을 상징했다. 마치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속절없이 짓밟힌 기분이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분노와 무시, 그리고 오빠의 등장,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불이 켜진 고급 전기차의 문이 벌컥 열렸다. 이런 쓰레기 더미가 굴러다니니. 누군가가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말쑥한 슈트 차림에 단정한 머리를 한 남자는 차량의 옆면을 살펴보더니 금세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강희소 대표의 경쟁사 임원 차량 운전기사인 최민철이었다. 아니, 당신 이딴 폐기물 수레로 내 차를 망쳐.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최민철의 분노 섞인 외침이 골목을 가득 메웠다. 윤서현은 움찔하며 수레를 꼭 붙잡았다. 몸이 본능적으로 뒤로 움츠러들었다. 절망감이 목을 조여왔다. 온몸의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최민철은 다급하게 차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손가락으로 긁힌 자국을 가리키며 서연을 노려봤다. 똑바로 보고 다녀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차가 얼마짜린지 아세요? 당신 나이 30 다 돼서 폐원단이나 주워 다니는 주제에 감히 이런 차를? 진짜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그의 말투는 한층 거칠어졌고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 서려 있었다. 최민철의 경멸 어린 시선과 날카로운 비난은 서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평생 디자이너의 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쳤던 그녀의 노력이 한순간에 주제 파악 못한 허상으로 전락하는 듯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은 허둥지둥 손을 모으며 머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 업사이클링 재료들이 갑자기 굴러떨어져서요. 그러나 최민철은 서연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차갑게 내뱉었다. 죄송하다고? 그런 허접한 변명으로 끝날 문제 같아요? 당장 수리비 내놓으세요.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최민철은 거들먹거리며 두 팔을 크게 벌렸다. 어떻게든?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 있는 고물이나 팔아서 주실 건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백날 폐원단 팔아봐야 2차 수리비 못 줍니다. 당신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서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찢겨진 스케치북처럼 무력해졌다. 이제야 잠에서 깨어난 듯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멀리서 몇몇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단순히 동정이 아닌 쯧쯧 젊은 애가 왜 저렇게까지 사나? 혹은 꿈만 쫓다 망한 비극 같은 복합적인 시선이었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그저 서연 혼자 작아진 채 그 자리에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허둥지둥 낡은 외투 주머니를 뒤적였다. 손이 떨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자신이 애써 모은 패원단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발에 밟히는 것을 보며 더 큰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때였다.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누나! 그의 숨은 가빴다. 다급하게 뛰어온 탓에 셔츠는 땀에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윤서연의 오빠 윤준영이었다. 그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감과 분노를 서연은 감지했다. 준영은 곧장 서연 곁으로 다가가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긁힌 차, 땅에 나뒹구는 수레와 흩어진 패원단, 그리고 싸늘한 시선으로 서연을 내려다보는 쇠민철.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 동생이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서연은 그 떨림 속에서 오빠의 숨겨진 분노를 느꼈다. 저희가 수리비를 책임지겠습니다. 준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마저 실직 상태인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했지만 동생이 더 이상 모욕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최민철은 비웃듯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책임지겠다고? 이런 고물이나 주워다 예술이라고 하는 작자가 수리비를 낸다고?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당신 같은 개발자들이 푼돈 모아서 낸다고 이 차가 원상복구될 것 같아요? 그는 팔짱을 끼고 준영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준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참을 수 있어도 누나의 꿈이 짓밟히는 것에 그의 속이 뒤집혔다. 동생이 실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최민철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보아하니 폐기물 줍는 애 오빠인 것 같은데 당신이랑 동생이랑 1년을 잠 한숨만 자고 일해도 2차 수리비 못 내. 알아? 준영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끝까지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최민철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 진짜 답답하네. 시간을 준다고 돈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돈으로 2차 수리 못한다니까. 당신들 인생 이제 끝난 거예요. 서연은 준영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가득했다. 하지만 준영은 그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다. 누나,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준영의 목소리에는 신라 같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최민철은 다시 코웃음을 쳤다. 아, 정말 시간 낭비네. 경찰 부릅시다. 경찰이요? 준영은 침착하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고 지불하겠습니다. 최민철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책임진다고? 뭘로 갚을 건데요? 보험은 있기나 해요?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준영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최민철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보험 문제는 제가 따로 해결할 테니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저와 제 동생을 무시하는 행동은 삼가주세요. 그 순간 최민철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순간 움츠렸지만 곧 다시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무시?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저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준영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해서 수리비를 지불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당신의 태도부터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최민철의 입술이 달싹였다. 준영은 여유롭게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낡은 수레에 의한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보험사에서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알고 있죠. 동생은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차가 긁힌 것만을 보지만 우리는 환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상의하고 해결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감당할 책임이라면 충분히 감당할 테니 이제 불필요한 감정적인 언행은 자제해 주시죠.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최민철은 또다시 움찔했다. 이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최민철은 어깨를 으쓱하며 시선을 피했다. 뭐 나야 상관없죠. 비만 제대로 준다면요. 나중에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준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책임질 일은 제가 책임집니다. 다시는 이렇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당신이 차를 아끼는 것만큼 저도 제 동생의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최민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다. 강희수 CEO의 정의로운 개입과 새로운 기회, 그때였다. 조용했던 차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좌석에서 내린 여성은 세련된 슈트 차림이었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이 한눈에 남다른 사람임을 보여줬다. 에코테드 CEO 강희수 대표였다. 그 순간 최민철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다. 얼굴이 사색이 된 채 허리를 깊이 숙이며 허둥댔다. 대표님, 이 여자가 이런 폐기물이나 줍는 애가 차를 긁었습니다. 보세요. 도장이 다 나갔습니다. 완전 사고 수준입니다. 최민철은 필사적으로 설명하며 서연을 가리켰다. 강희수는 조용히 차를 한 바퀴 돌며 긁힌 자국과 바닥에 흩어진 폐원단 조각들을 살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 밟힌 것은 흠집난 차체가 아니라 흩어진 폐원단 조각들과 그 앞에 움츠러든 젊은 여인의 뒷모습이었다. 강희수의 뇌리에 과거, 불합리한 상황에 좌절했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편견에 맞서 싸워야 했던 자신의 젊은 날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천천히 최민철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자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서늘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최민철은 머뭇거리며 눈치를 봤다. 네, 대표님. 강희수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다. 도로에 널브러진 폐원단 조각들, 얼어붙은 얼굴로 주먹을 꼭 쥘 서연, 구겨진 수레, 그리고 그 모든 걸 무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차만 신경 쓰던 최민철. 자네, 안에서 다 듣고 있었네? 최민철은 움찔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자네, 방금 저 폐원단 뭉치를 폐기물이라고 했나? 자네는 이 차의 값어치만 알지 버려진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엄성은 모르는군. 우리 에코텍은 바로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인데 자네 같은 직원이 우리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하군. 최민철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닙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강희수는 한 걸음 다가서며 냉랭하게 말을 이었다. 이 젊은이가 차를 긁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함을 치고 조롱까지 했다고 하던데 이 젊은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건가? 강희수는 손가락으로 차를 가리켰다. 이건 수리하면 된다. 돈으로 해결되지. 그리고는 서연을 가리켰다. 하지만 저 젊은이의 꿈과 존엄성을 짓밟은 건 어떻게 수리할 건가? 최민철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강희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더 이상 자네 같은 사람과 일할 이유는 없겠지. 자네 해고야. 최민철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급히 강희수를 붙잡았다. 대표님, 그건 너무... 강희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그만두게. 최민철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강희수의 뒷모습에 최민철은 뼈아픈 후회를 느꼈다. 운전기사의 무리한 태도를 단호하게 제압한 강희수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차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차 표면에는 수레가 스친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그가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고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십니까? 손이나 다친 데는 없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서연은 움찔하며 손을 내저었다. 어이구,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런 폐해를 끼쳐서 어쩌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 없는 생경한 감동이 밀려왔다. 하지만 강희소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최민철이 서 있던 자리를 다시 흘겨 쳐다보았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최민철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강희수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 직원이 너무 과하게 굴었네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서연은 더욱 놀란 듯 두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이고, 아닙니다. 대표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강희수는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다. 윤서연 씨, 누구든 실수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저는 제 직원이 이렇게까지 무리한 태도를 보이는 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희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준영을 바라보았다.
당황하셨을 텐데 논리적으로 잘 대처하시네요. 준영은 순간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강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칭찬을 덧붙였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하면서도 강단 있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준영을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준영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IT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했고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강희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새로운 일을 찾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강희수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강희수 CEO의 뜻밖의 제안에 준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멍한 얼굴로 강희수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되물었다. 회사에서? 제가요? 강희수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까 대처하시는 걸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법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시는 능력이 탁월하시더군요. 우리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준영은 잠시 망설였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강희수 CEO의 표정은 진지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실력과 태도를 보고 내린 결정이라는 게 느껴졌다. 혹시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건가요? 강희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스마트 빌딩 솔루션 개발 및 보안 관리 업무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IT 개발 경험도 있으시다고 했죠? 우리 회사에도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준영은 놀란 듯 강희수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과거 해오던 일과도 맞아떨어지는 자리였다. 어쩌면 다시 빛을 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샘솟았다. 그때 강희수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윤서연 씨께도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저요? 네. 윤서연 씨도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서연은 당황한 듯 두 손을 꼭 모으며 머뭇거렸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강희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당신처럼 폐기된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탁월한 감각을 가진 인재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 에코텍은 친환경 스마트 빌딩을 지향하며 건물 내외부 디자인, 심지어는 직원 유니폼까지 지속 가능한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적용하려 합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 디자인 개발팀의 일원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녀의 처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제안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꿈과 가치를 알아봐준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아이고, 제가 그런 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강희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윤서연 씨께서 폐기된 것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노력을 해오신 게 보입니다. 그런 잠재력이야말로 저희 회사가 가장 원하는 덕목입니다. 서연은 순간 울컥했다.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가슴 벅찬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준영도 당황한 듯 동생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러나 강희수 CEO의 표정은 한결같았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두 사람을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윤서연 씨와 윤준영 씨, 두 분 모두 충분히 존경받고 대우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서연은 떨리는 손을 모으고 준영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준영은 잠시 강희수 CEO의 제안을 곱씹었다. 폐원단을 줍는 고된 새벽마다 나가던 누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한겨울에도 낡은 장갑 하나 끼고 고물을 찾던 모습. 그러면서도 늘 이것들이 언젠가 내 꿈을 이뤄줄 거야 라며 웃던 누나.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준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 뒤 서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누나, 우리 같이 이곳에서 일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누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준영의 말을 듣고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아이고, 내가 거기 가서 뭘 한다고. 난 그냥 내 알이라는 게 편해. 아직도 청소부 윤서연의 모습이 더 익숙한 듯했다. 준영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누나가 새벽마다 폐원단을 주우러 가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누나는 자신의 꿈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새벽마다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더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 서연은 준영의 진심 어린 말에 말없이 손을 꼭 모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준영은 한 걸음 다가서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저랑 함께 일해요. 저도 이제 누나 곁에서 누나가 덜 힘들게 일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강희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주름진 손을 천천히 준영의 손 위에 얹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리 같이 해보자. 오랜 고생 끝에 찾아온 따뜻한 손길에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줄 알았던 삶에 한 줄기 빛이 내리는 듯했다. 준영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강희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서울 강남 본사로 와주세요. 제가 경영진에게 미리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다. 저는 강이수라고 합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찾아오세요. 준영은 명함을 받아들고 강이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이수 CEO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요. 서연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준영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일상과 다시 찾아온 시련 몇 달 후, 도시의 아침은 늘 바쁘고 분주했지만 그 속에서 윤서연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에코텍의 지속가능 디자인 연구팀 막내이자 생활비를 위해 여전히 건물 청소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때로는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다 청소일에 대한 불만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강희수 대표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말과 오빠 준영의 응원에 힘을 얻었다. 서연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빌딩이 빛이 나네요. 서연 씨가 제안한 그 리사이클링 아트워크 정말 멋지던데요. 회사 직원들이 친근하게 인사하며 지나갔다. 서연은 밝게 웃으며 한 층 한 층을 닦았다. 손에 든 걸레는 늘 깨끗했고 바닥은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반짝였다. 한때 폐원당과 고물들을 줍던 손이 이제는 깨끗한 사무실을 닦고 새벽마다 홀로 외롭던 발걸음이 이제는 환한 빛이 드는 건물 안을 걸었다. 더 이상 추위나 허리 통증 같은 직접적인 고통은 없었지만 여전히 청소부라는 사회적 시선과 디자이너라는 꿈 사이에서 내면의 고독감과 자존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불안한 시선을 거울 속 자신에게 던졌다. 어느새 동료들이 그녀에게 음료를 건네며 말을 걸었다. 서연 씨, 오늘도 덕분에 사무실이 깨끗해요. 준영 씨도 요즘 엄청 열심히 하시던데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오빠가 어디 가서든 열심히 하는 애죠. 한편 준영은 에코텍의 스마트 빌딩 솔루션 팀 핵심 멤버로서 사무실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IT 기반의 시설 관리 및 보안 책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실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빠르게 적응했고 직원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 시간, 서연과 준영은 회사 로비에서 마주쳤다. 누나, 오늘 일은 어땠어요? 준영은 환하게 웃으며 피곤할까봐 서연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아이고, 나는 아주 좋아. 다들 너무 좋아해주고 일도 깔끔하고. 서연은 밝게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 준영이는 요즘 많이 바쁘구나. 일은 할만해? 응, 재밌어요. 누나가 계셔서 더 좋아요. 그리고 내가 만든 재활용 오브제가 로비에 걸리는 날이 올까? 서연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준영은 누나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도록 내가 시스템을 더 완벽하게 만들게 같은 지원의 대화를 나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에 청소 직원들은 청소실에 잠시 모여 쉬고 있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도 잠깐, 누군가 불안한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서연 씨, 이번에 새로운 정유정 팀장님 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다른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른 이들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라던데 비용 절감이 입에 붙어 있대요. 매뉴얼에서 한 치도 벗어나면 안 된대요. 뭐 하나 보이기만 하면 트집 잡고 기분 안 좋으면 인사만 해도 뭐라고 한대요. 그저께는 3층에서 청소하는 김 여사님한테 걸레가 매뉴얼대로 안 빨렸다고 소리 지르고 가셨다고요. 서연 씨도 조심해요. 괜히 눈에 띄면 비효율적이라고 찍힐라. 서연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에이, 뭐 열심히만 하면 될 일이지요. 그때 한 동료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침에 보니까 인사했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만나면 우리한테 화풀이 할지도 몰라. 불안감이 서연의 마음 한구석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행복이 위협받는 듯했다. 그날 늦은 오후, 윤서연은 8층 복도를 마무리하고 다음 층으로 내려가기 전 잠시 허리를 폈다. 오늘따라 허리가 뻐근했다. 손에 든 걸레를 힘없이 내려놓으며 복도 끝 창문을 바라봤다. 햇살이 창가에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 한 구석에 쌓인 폐기 예정인 낡은 조명기구에 닿았다. 저걸 분해하면 괜찮은 소재가 나올 텐데 언젠가 내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에 잠기는 순간이었다. 윤서연 씨! 낯선 목소리가 뒤에서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서현은 놀라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다. 이번에 새로운 관리인인 정유정 팀장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근무 시간에 멍하니 서서 비품 분석이라도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시간은 이 회사의 비용입니다. 청소부는 멈춰서서 비용을 낭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세요. 그 말에 서연은 당황해서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자신의 디자인 감각이 딴짓으로 비춰지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다. 아이고, 그냥 잠깐 서 있던 건데. 아, 그러셨구나. 잠깐 쉬고 계셨군요. 정유정 팀장은 일부러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익 웃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네, 그러면 어서 하세요. 당신은 이 건물의 효율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서현은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강희수 대표의 따뜻한 말들이 차가운 매뉴얼 앞에 무너지는 것 같아 불안했다. 다음 날 오전 업무를 끝내고 서현은 쉬는 시간에 맞춰 청소부 휴게실에 들어갔다.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정유정 팀장의 차가운 목소리. 서현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이고, 깜짝이야. 정유정은 팔짱을 낀 채 휴게실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다들 비용 낭비를 즐기고 있네요. 당신들은 외주 계약 인력입니다. 직원 복지는 본사 직원에 해당합니다. 당신들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야 할 존재들입니다. 서현은 당황해서 손을 모았다. 아니, 아까 청소는 다 쳤고. 청소 다 했다고요? 그 더러운 건데요. 정유정은 서현의 말을 끊으며 비웃었다. 서현은 당황해 눈을 깜빡였다. 네, 가만 보니 일은 대충 하고 휴게실에서 쉬는 시간이 더 긴 것 같네요. 서현은 억울했지만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유정은 계속 몰아붙였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얼른 나가서 청소 다시 하세요. 서연은 얼른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윤서연 씨. 서연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정유정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이 30에도 청소나 하는 주제에 특별 대우 받을 생각은 마세요. 그 순간 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과거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그녀를 덮치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차마 흘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직업과 존재 가치에 대한 깊은 회의감과 상처가 그녀를 짓눌렀다. 존엄의 증명과 강희수 CEO의 진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됐다. 따뜻한 국냄새가 식당 안에 퍼지고 있었다. 한쪽 구석 윤서연과 몇몇 청소부 동료들이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다. 매일 일하며 허리 한번 못 펴는 고된 하루 속에서 이 식사 시간이 그나마 잠깐의 휴식이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분,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정유정 팀장이 인상을 쓰며 걸어왔다. 서연과 동료들은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 지금 점심시간이라 여기서요. 정유정은 비웃듯 코웃음이 찼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식탁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여긴 핵심 인력들이 식사하는 공간이에요. 당신들 같은 외주 인력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직원 복지는 핵심 성과를 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당장 나가서 드세요. 이 공간의 이용료와 관리 효율을 생각하십시오. 순간 식탁에 있던 서연과 동료들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의 얼굴에 서러움이 가득했다. 아니, 저희도 여기서 먹으라고 해서 원래 그랬다고요. 정유정은 느긋하게 식판 위를 툭툭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알려드릴게요. 청소부분들은 여기서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서 드세요. 아니면 밖에서 드시던가. 서연과 동료들은 얼어붙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자신들이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차올랐다. 그때였다. 자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굳건한 목소리, 낮지만 힘있는 울림이 식당 안을 가로질렀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강희수 대표였다. 정희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급히 허리를 숙이며 목소리를 깔았다. 대표님, 제가 강희수 대표는 그녀를 향해 매섭게 눈을 좁혔다. 지금 저분들께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정유정은 얼어붙었다. 마치 발이 땅에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강희수 대표는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금 내가 본 게 맞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식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의 시선이 날카롭게 정유정을 찌르고 있었다. 정유정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니, 대표님, 직원이라고 하시지만 이분들은 뭐? 강희수 대표는 냉철하게 받아쳤다. 우리 건물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서연과 동료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강희수를 응시했다. 그런데 자네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직원을 존중하는 게 기본 아닌가?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몰라?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람이라는 걸 자네는 이해하지 못했나? 당신의 효율은 결국 인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다. 그런데 이분들께 자네가 하는 행동은 뭐지? 자네는 그 누구도 그렇게 무시할 권리가 없어. 당장 이분들께 사과해. 정유정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다. 당황했다. 대표님, 그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고 그냥 규정을. 강희수 대표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사과 안 할 건가? 그 한마디에 정유정은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서연과 동료들을 향해 억지로 말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가 너무 예민했고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찜찜했다. 강희수 대표는 그녀의 태도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두고 있을 이유가 없군. 정유정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다. 대표님, 그건 너무... 회사의 가치는 종이에 적어두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숫자와 효율이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다. 심지어 당신도 그런 시스템의 피해자였을 텐데 왜 스스로 그 괴물이 되었나?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돼. 강희수의 눈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정유정은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다.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식당을 나섰다. 그 뒤에 남은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다. 그 순간 서현과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감정이 넘쳐 흘렀다. 억울함, 감동,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정한 존중. 서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가슴속에 희미하게 타오르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식사 편하게 하세요. 강희수 대표는 잠시 뒤돌아서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이. 그가 떠난 후 식당 안에 남아있던 서현과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컥한 표정을 지었다. 몇몇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쌓인 서러움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몇 시간 후 청소부 휴게실. 서현과 동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는 듯했다. 서연 씨, 이거 꿈 아니지? 한 동료가 나지막이 속삭이듯 말았다. 다른 동료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우리 편을 들어준 사람이 있긴 있었나? 그때였다. 똑똑. 휴게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누구보다도 반듯한 슈트 차림, 늦은 시간에도 흐트러짐 없는 태도.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따뜻하게 빛났다. 강희수 대표가 직접 휴게실에 찾아온 것이다. 서연과 동료들은 놀라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강희수는 손을 들어 만류했다. 괜찮습니다. 앉아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오늘 많이 놀라셨죠? 강희수 대표는 한숨을 내쉬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과 동료들은 순간 당황했다. 그들에게 사과하는 CEO라니. 대표님,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까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희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 건물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될 수 있는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서연과 동료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 한마디에 수십 년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존중이 한순간에 마음을 덮쳤다. 서연은 강희수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상처들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윤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을 골랐다. 제가 대표님 차를 긁었던 그날도 그렇고 오늘 식당에서도 그렇고 왜 저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질문 속에는 깊은 물음이 담겨 있었다. 강희수 대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 깊은 곳에서 묻어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보다는 불합리한 가치평가와 편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작은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기술력과 품질은 좋았지만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대기업에서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를 당하거나 혹은 약속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뛰어난 기술자이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직 젊다는 이유로, 혹은 기술자의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승진해서 누락되는 것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 혹은 기업의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규모나 학력, 당장의 수익률이 아니라 본질적인 역량과 그 사람이 지닌 존엄성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약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윤서연 씨가 폐원단을 재활용해 새 생명을 불어넣는 모습, 그리고 정유정 팀장이 윤서연 씨의 직업과 존재 자체를 비효율과 하찮음으로 치부하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그 시절의 불합리함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이 회사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인간성을 존중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이 회사로 모신 것이고, 그래서 당신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서연과 동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손끝으로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강희수 대표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저 연민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준 이들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며 한마디 한마디 정성을 담아 말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에코텍의 소중한 구성원이자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분들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확고했다. 평생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오신 분들. 그런데도 세상은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며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일은 적어도 제 앞에서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발휘하고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저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는 모두 에코텍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소중한 동료들이니까요. 목소리는 따뜻하고도 단호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회사 대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들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스템의 위기, 가치의 증명, 강희수 대표가 휴게실을 나선 직후였다. 갑자기 빌딩 전체의 전등이 깜짝이더니 이내 로비의 대형 스크린이 먹동이 되었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건물 전체에 불안감이 감돌았다. 삑! 시스템 오류 발생, 긴급 점검 요망. 자동 안내 방송이 불길하게 울려 퍼졌다. 무슨 일이야? 전기가 나갔나? 동료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윤준영이 다급하게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침착함 대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큰일 났어요. 빌딩 메인 서버에 랜섬웨어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신히 억누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준영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최첨단 스마트 빌딩이라 자랑하던 에코텍의 시스템이 마비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터였다. 순식간에 비상상황실이 꾸려지고 준영은 강희수 대표와 함께 상황판 앞에 섰다. 최고 IT 전문가들이 모여 해킹 경로를 분석했지만 정교한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시스템 복구까지 최소 12시간입니다. 그 안에 빌딩 내 모든 데이터가 유출되고 핵심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한 전문가는 절망적으로 보고했다. 그때 준영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제가 전에 있던 대기업에서 유사한 형태의 공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개발에 참여했던 백도어 우회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이걸 활용하면 방어벽을 재구축하고 데이터 유출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30분 안에 해내야 합니다.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그의 손에서 땀이 흘렀다. 강희수 대표는 준영을 굳건히 바라봤다. 할 수 있겠나?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강희수는 망설임 없이 명령했다. 모든 지원을 윤준영 팀장에게 집중해. 이 빌딩의 운명은 당신에게 달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준영은 빠르게 지시를 내렸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고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20분, 10분, 5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다. 마침내 준영이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외쳤다. 성공했습니다. 공격 차단 완료. 시스템 복구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환희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와 함께 마침내 자신을 증명해냈다는 뿌듯함이 번졌다.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지고 빌딩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한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희수 대표는 준영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다. 해냈군, 윤준영 팀장. 당신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지켜냈다. 준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며칠 후 빌딩 내부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삭막했던 로비와 휴게실에 부드러운 색감의 흡음 패널들이 설치되었다. 버려진 폐원단을 압축하고 다양한 질감의 자투리천을 덧대어 만든 패널들은 소음을 흡수하는 동시에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빛났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어둡고 울리던 공간에는 버려진 금속 부품과 LED 조명으로 만든 독특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이 모든 것은 윤사연의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청소 업무를 통해 빌딩의 실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접목하여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솔루션을 제시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 빌딩의 실제 문제 소음, 어두운 공간을 해결하고 환경적인 가치까지 더했다. 강희수 대표는 서연의 디자인을 언론에 공개하며 에코테크의 혁신적인 친환경 이미지를 확립했다. 서연의 디자인은 단순한 예술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더 이상 꿈만이 아닌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었다. 그녀의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강희수 대표는 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하고 버려진 것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라고 믿습니다. 윤서연 디자이너와 윤준영 팀장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에코테크의 가장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노을이 물든 동행 그날 저녁. 해가 기울며 회사 건물 유리창에 붉은 노을이 비쳤다. 윤서연은 하루의 청소 업무와 함께 퇴근 전 자신이 디자인한 업사이클링 오브제 스케치를 살폈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영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누나, 오늘 일은 어땠어? 그 정유정 팀장님이 또 뭐라 하지는 않았고? 준영은 환하게 웃으며 피곤할까봐 서연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다. 서연은 가슴 벅찬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고, 별일이 다 있었지 뭐냐. 오늘도 정 팀장님이 우리더러 식당 못 쓰게 했는데 그걸 본 강희수 대표님이 정 팀장님을 해고했어.
그리고 나중에 휴게실로 직접 찾아와서는 그녀는 강희수 대표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강 대표님이 그러더라.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드는 가치, 그리고 존엄성이 있다고. 버려진 것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찾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그 말을 하면서 서연은 어쩐지 가슴 한쪽이 찌릿했다. 자신을 감싸던 불안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지는 기분이었다. 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 대표님은 정말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봐주신 거야. 누나, 당신의 디자인이 이 빌딩을 그리고 우리 회사를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죠. 준영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동생을 향한 굳건한 사랑이 빛났다. 서연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살며시 준영의 손을 두드렸다. 그래, 준영아, 우리 같이 해보자. 이 빌딩을 그리고 우리 삶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나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회사 문을 나섰다. 건물 밖에는 노을이 더욱 붉게 퍼져 있었다. 저 멀리 어둠이 깔리기 전에 하늘은 마지막 남은 따스한 빛을 온 세상에 들이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걷는 남매의 뒷모습은 단순히 생계를 넘어 꿈과 신념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찬 발걸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하고 따뜻해 보였다. 윤서연의 손에는 더 이상 폐원던이 든 수레가 아닌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이자 그녀가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의 밑그림이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